반갑습니다, 여러분. 책 읽어주는 남자 김희섭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책은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역시 천재인 유발 하라리가 2015년에 썼고 2017년에 김영사에서 옮겨졌습니다. 우선 옮긴이의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맨 뒤에 있는데요. 책에 545쪽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전작 사피엔스에서 던진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에 살던 별 볼 일 없던 영장류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이 행성을 지배하게 되었나 였습니다. 하라리는 인간의 역사를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라는 세 가지 혁명의 틀로 바라보면서 집단 신화를 믿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덕분에 인간이 이 행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나의 상상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 속에 함께 존재하는 상호주관적 실제인 법, 돈, 신, 국가 등을 믿는 능력 덕분에 인간은 대규모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었고, 이는 사피엔스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상상을 믿는 능력과 상호 간의 협력이 계속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과학이 점점 발달한다면 상호주관적 실제의 세계를 떠나 객관적인 과학 지식에만 의존하면 되지 않을까? 호모데우스는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오랜 신화들이 21세기 신기술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쪽에 기술혁명이 도래한다면 한반도 양쪽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지만 결과는 매우 놀라울 것이다. 우선 남한은 이미 기술 선진국에 속하는 반면 북한 정권은 새로운 기술적 경제적 현실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듯 보인다. 정보기술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북한은 인공지능의 역할이 경제와 군사 양쪽에서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군사적으로 약해질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을 부양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들을 공갈 협박하다가 결국 붕괴할 것이다. 이게 아마 유발 하라리의 북한관인가 봐요.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주목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두고 볼 문제죠. We will see. 32쪽. 핵무기는 초강대국 사이의 전쟁을 집단 자살과도 같은 미친 짓으로 만들었고, 따라서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무력 충돌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세계 경제가 물질 기반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탈바꿈했다. 전에는 부의 원천이 금광, 밀밭, 유전 같은 물질적 자산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식이 부의 원천이다. 유전과 밀밭은 전쟁으로 정복할 수 있지만 지식은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없다.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되면서 전쟁의 채산성이 떨어졌고, 전쟁은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물질 기반 경제를 운영하는 지역, 예컨대 중동이나 중앙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도 두고 봐야 할 문제죠. 34쪽.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싸울 때 미국은 바그다드와 모술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에는 단 한 개의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에는 북한이나 이라크 같은 나라가 논리폭탄으로 캘리포니아를 정전시키고 텍사스의 정유 공장을 폭파하고 미시간에서 열차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로직밤은 평화시에 심어두고 원거리에서 작동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코드다. 미국과 그 밖의 많은 나라의 중요한 기반 시설을 제어하는 네트워크에 이미 이런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능력과 동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 전쟁이 새로운 파괴 수단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할 새로운 유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난 70년 동안 인류는 정글의 법칙뿐만 아니라 체오프의 법칙도 깼다. 안톤 체오프는 연극의 1막에 등장한 총은 3막에서 반드시 발사된다고 했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왕과 황제들은 새로운 무기를 획득하면 곧바로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1945년 이래 인류는 그런 유혹에 저항하는 법을 배웠다. 냉전의 1막에 등장한 총은 결코 발사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투하되지 않는 폭탄과 발사되지 않은 미사일로 가득한 세계에서 사는데 익숙하고 정글의 법칙뿐 아니라 체오프의 법칙을 깨는데도 능하다. 혹시 이런 법칙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일 것이다. 37쪽 테러범들은 도자기 가게를 부수려는 파리와 같다. 파리는 힘이 없어서 찻잔 한 개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황소를 찾아내 그 귀 속에 들어가 윙윙거리기 시작한다. 황소는 공포와 화를 참지 못해 도자기 가게를 부순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만의 힘만으로는 사담 후세인을 축출할 수 없어서 9.11 테러로 미국을 도발했고 미국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대신 중동의 도자기 가게를 파괴했다. 이제 폐허가 된 그곳에서 그들이 활개를 친다. 이건 매우 탁월한 탁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38에서 9쪽 과연 무엇이 기아 역병 전쟁을 대신해 21세기 인류의 최상위 의제에 오를까? 중요한 과제 하나는 우리 자신의 힘에 내재된 위험들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경이로운 경제 성장 덕분이었다. 성장은 우리에게 풍부한 식량, 의료 혜택, 에너지, 원재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다. 인류는 이 위험을 뒤늦게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도 개선에 필요한 진지한 경제적, 정치적 희생을 하지 않는다. 경제성장과 생태계 안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정치인, CEO, 유권자들의 10중 8구가 성장을 선호한다. 21세기에도 이런 시기면 우리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42에서 3쪽 모든 기술적 문제에는 기술적 해법이 있다. 과학 연구에 몸담고 있지 않은 보통 사람들도 이제는 죽음을 대개 기술적 문제로 생각한다. 한 여성이 병원에 가서 선생님, 뭐가 문제죠? 라고 묻는다. 의사는 독감에 걸린 것 같군요. 또는 결핵입니다. 또는 암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죽음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는 없다. 우리 모두는 독감, 결핵, 암이 기술적 문제들이며
언젠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48.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지난 100년 동안 2배가 되었지만 그것을 토대로 100년 뒤 기대 수명이 그 2배인 150세가 될 거라고 추정할 근거는 없다. 1900년대에 인간의 기대 수명이 40세를 넘지 않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 감염병, 폭력으로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 그때도 기아, 역병, 전쟁을 피한 사람들은 7, 80대까지 살았다. 그것이 호모사피엔스의 자연 수명이기 때문이다. 일반 통념과 달리 과거 수백 년 동안 사람이 70세까지 사는 것은 자연의 드문 예외가 아니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77세에 죽었고 아이작 뉴턴은 84세에 죽었으며 미켈란젤로는 항생제 예방접종, 장기의식의 도움 없이도 88세까지 살았다. 사실 정글의 침팬지도 때때로 60대까지 산다. 51쪽 인류의 의제에 오를 두 번째로 큰 주제는 행복의 열쇠 찾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상가, 예언자, 일반인들은 생명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최고선으로 규정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신을 숭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사후세계는 없으며 행복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설파했다. 고대 사람들 대부분은 에피쿠로스의 생각을 거부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 전제가 되었다. 75쪽 예컨대 나이지리아의 이그보족은 자기 부족의 창조주 추크가 애초에 사람들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려 했다고 믿는다. 추크는 개 한 마리를 인간에게 보내 사람이 죽으면 송장에 재를 뿌려라. 그러면 소생할 것이다. 라고 전하게 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개가 늑장을 부렸다. 추크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번에는 양을 보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서둘러 전하라고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은 숨가쁘게 달려 목적지에 도착한 뒤 그만 추크의 지시를 착각해 망자를 매장하라고 전했고 이로써 죽음을 영구적인 일로 만들고 말았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추크가 느려 터진 개와 아둔한 양을 보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신 트위터 계정을 이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어디까지가 치료이고 어디부터가 성능 향상인지 명확한 선은 없다. 의학은 언제나 표준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로 출발하지만 그 다음에는 같은 도구와 노하우로 표준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비아그라는 원래 혈압 치료제로 개발되었다. 그런데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파이저사로서는 놀랍고도 기쁜 일이었다.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그 약을 먹고 정상적인 성기능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기능 정상인 남자들이 표준을 능가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능력을 얻기 위해 같은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88에서 90. 19세기 중엽 카를 마르크스는 탁월한 경제적 통찰에 이르렀다. 그 통찰에 기반해 그는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의 폭력적 갈등이 점점 증가할 것이고 결국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승리해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혁명이 산업혁명의 선봉에 선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시작할 것이고 그런 다음 다른 나라들로 확산될 거라고 확신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자들이 읽을 줄 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처음에는 소수의 추종자들만 그의 예측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글을 읽었다.
하지만 그 사회주의 선동가들이 지지 세력을 갖게 되고 힘을 얻자 자본주의자들은 초긴장했다. 그래서 그들도 자본론을 정독했고 마르크스적 분석 도구와 통찰을 여러 차용했다.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진단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따라 행동도 바꾸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민을 정치체제 안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이 선거에 나가 투표하기 시작하고 노동당이 여러 나라에서 잇따라 권력을 잡았지만 자본주의자들은 여전히 안심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마르크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공산주의 혁명은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산업 강국을 집어삼키지 못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이것이 역사 지식의 역설이다.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행동으로 바꾼 지식도 곧 용도 폐기된다. 우리가 데이터를 더 많이 보유할수록 역사를 더 잘 이해할수록 역사는 그 경로를 빠르게 변경하고 우리의 지식은 더 빨리 낡은 것이 된다. 92쪽 잔디의 간략한 역사. 역사 공부의 목표는 과거라는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돌려 조상들이 상상할 수 없었거나 우리가 상상하기를 원치 않았던 가능성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를 지금 여기로 이끈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생각과 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깨닫고 다른 생각과 다른 꿈을 품을 수 있다. 역사 공부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일러주지 않지만 적어도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다. 장대한 사회혁명에 해당하는 이 사실은 일상의 미시적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컨대 새집을 장만한 젊은 부부가 건축가에게 앞마당에 잔디를 깔아달라고 요구한다고 치자. 왜 잔디를 깔려고 할까? 잔디밭은 아름다우니까요. 부부는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석기시대 수렵 잿집인들은 그들이 거처하는 동굴 입구에 풀을 심지 않았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로마의 신전, 예루살렘의 유대교 성전, 베이징의 자금성, 이 중 어느 곳에도 방문객들을 반기는 푸른 목초지는 없다. 개인의 집과 공공건물, 입구에 잔디를 심는다는 생각은 중세 말 프랑스와 영국 귀족들의 저택에서 탄생했다. 그리고 이 습관은 근대 초기에 깊이 뿌리 내려 귀족을 상징하는 표식이 되었다. 잘 관리된 잔디밭을 갖기 위해서는 땅은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잔디 깎는 기계와 자동 스프링쿨러가 없던 시절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잔디는 그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심지어 동물을 풀어놓을 수도 없는데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농부들은 잔디 따위에 귀중한 땅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대저택 입구에 깔린 정갈한 잔디는 따라서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지위의 상징이었다. 잔디는 지나가는 모든 행인에게 당당히 공표했다. 나는 부자이고 힘이 있다. 그리고 이 푸르른 사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땅과 농로를 소유하고 있다. 잔디밭이 넓고 잘 정돈되어 있을수록 힘있는 가문이었다. 어느 공작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의 잔디밭이 형편없다면 그가 공경에 처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잔디는 스포츠 세계를 평정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얼음부터 사막까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땅에서 경기를 했다. 하지만 지난 200년 동안 축구와 테니스 같은 진짜 중요한 경기들은 잔디밭에서 열렸다. 물론 돈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리오데자네이루의 빈민가에서는 장차 브라질 축구를 짊어질 어린 아이들이 모래와 흙에서 임시 방편으로 만든 공을 찬다. 하지만 잘 사는 동네에서는 부잣집 아들들이 공들여 관리한 잔디밭에서 축구를 즐긴다. 인류는 이런 식으로 잔디를 정치 권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와 동일시하게 되었다. 19세기에 부상한 자본과 계급이 앞다투어 잔디를 깐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은행가, 변호사, 기업가들만 자신들의 사적 거주지에서 그런 사치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중산층의 폭이 넓어지고 잔디 깎는 기계와 자동 스프링클러가 발명되자 갑자기 수백만 가구가 자기 집 마당에 잔디를 깔 수 있게 되었다. 미국 교회의 깔끔하고 정돈된 잔디밭은 부자의 사치에서 중산층의 필수품으로 바뀌었다. 113.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은 농업혁명과 놀랍도록 닮았다. 분노한 신은 아담이 야생의 과일을 계속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야만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저주를 내린다. 성경 속 동물들이 농경 이전 에덴 동산 시대에만 인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성경이 이 일화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교훈은 무엇일까? 너희는 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 것이며 동식물과는 되도록 이야기를 나누지 마라. 안 그러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이 성경 속 이야기의 껍질들을 한 커플씩 벗겨내면 더 길고 오래된 뜻이 드러난다. 대부분의 셈족 언어에서 이 부는 뱀 또는 암컷 뱀을 뜻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 조상의 이름에는 원시 애니미즘 신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신화에 따르면 뱀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조상이다. 많은 애니미즘 문화의 인간이 뱀이나 여타 파충류를 포함한 동물에서 유래했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무지개 뱀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믿는다. 아란다족과 디에리족은 자신들의 부족이 원시 도마뱀 또는 뱀에서 기원했으며 이들이 인간으로 변신했다고 주장한다. 실은 현대 서구인들 역시 자신들이 파충류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각자의 뇌 중심에는 파충류의 뇌가 있고 우리 몸의 구조는 사실상 변형된 파충류의 몸이다. 창세기의 저자들이 이브의 이름에 원시 애니미즘 신앙의 잔재를 남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밖에 다른 모든 흔적은 용의주도하게 감추었다. 119. 야생 멧돼지들의 후손들인 가축화된 수돼지들은 조상의 지능, 호기심, 사회생활 능력을 물려받았다. 가축화된 돼지들도 야생 멧돼지와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음성 및 후각 신호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한다. 어미 돼지들은 새끼들이 끽끽거리는 소리를 구별하며 새끼 돼지들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어미의 신호음과 다른 암돼지들의 신호음을 구별한다. 펜실바니아주 립대학교의 스탠리 커티스 교수는 햄릿과 오믈렛이라는 이름의 두 마리 돼지에게 특수한 조이스틱을 주둥이로 제어하는 훈련을 시킨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돼지들이 간단한 컴퓨터 게임을 영장류만큼이나 잘 배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22쪽 감정은 모든
포유류의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생화학적 알고리즘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자,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알고리즘은 이 책의 이어지는 장들에서 다시 등장할 핵심 개념일 뿐 아니라 21세기를 지배할 개념이므로 알고리즘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알고리즘은 오늘날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것이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이해하려면 알고리즘이 무엇이고 그것이 감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알고리즘은 계산을 하고 문제를 풀고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군의 방법론적 단계들이다. 알고리즘은 특정한 계산이 아니라 계산할 때 따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두 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간단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알고리즘은 이렇게 명령한다. 1단계, 두 수를 더하라. 2단계, 그 합을 2로 나누어라. 이 알고리즘에 4와 8을 입력하면 6이 나온다. 117과 213을 넣으면 174가 나온다. 이것도 탁견인 것 같아요. 감정은 모든 포유류의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생화학적 알고리즘이다. 126쪽. 배우자, 직업, 거주지 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들을 포함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99%는 감각, 감정, 욕망이라고 불리는 매우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129쪽. 1920년대에 육아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존 왓슨은 부모들에게 단호하게 조언했다. 당신의 아이에게 포옹과 입맞춤을 해주지 마라. 무릎에 앉히지도 마라. 꼭 해야 한다면 잠자리에 들 때 이마에 한 번만 입맞춤을 해주고 아침에는 악수를 해라. 인펀트 케어라는 대중 잡지는 육아의 비결이 규율을 유지하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엄격한 일일 계획표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29년에 한 기사는 만일 아기가 수유시간 전에 젖을 달라고 울면 이렇게 하라고 부모들에게 조언했다. 아기를 안아주지도 달래지도 말고 젖 먹을 시간이 될 때까지 아기에게 젖을 주지 마라. 갓난 아기지만 좀 운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와서야 이런 엄격한 행동주의 이론을 버리고 정서적 필요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합의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일련의 유명한 그리고 충격적일 만큼 잔인한 실험들을 위해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들을 곧바로 어미에게서 떼어내 작은 우리에 가두었다. 그리고 우유병에 장착된 금속 모형 어미와 우유가 나오지 않지만 부드러운 천으로 덮인 모형 어미 중 선택을 하게 했다. 그랬더니 새끼 원숭이들은 젖이 나오지 않는 부드러운 천으로 된 어미에게 필사적으로 달라붙었다. 실험 동영상이 있습니다. 134. 만약 나무가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젖소가 젖을 더 많이 생산하고 구름이 비를 더 많이 내려주고 메뚜기 떼가 농작물에 얼씬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이 대목에서 신이 등장했다. 신은 비를 내리고 열매와 젖이 많이 생산되도록 하고 농작물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단 인간이 그 대가로 뭔가를 해야 했다. 바로 이 부분이 농업계약의 본질이다. 신은 농작물을 보호하고 수확량을 늘려주고 그 대가로 인간은 신과 수확물을 공유해야 했다. 이 계약은 두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생태계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희생시켰다.
142. 농업혁명이 유신론적 종교를 탄생시킨 반면 과학혁명은 신을 인간으로 대체한 인본주의 종교를 탄생시켰다. 유신론자들이 테오스를 경배하는 반면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을 경배한다. 자유주의, 공산주의, 나치즘 같은 인본주의 종교들의 창립 이념은 호모사피엔스는 특별하고 신성한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우주의 모든 의미와 권위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호모사피엔스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선 또는 악이 된다. 149. 상대성 이론은 아무도 화나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중한 믿음 가운데 어떤 것과도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 만일 당신이 시간과 공간을 구부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다. 가서 그것을 구부려라. 내가 무슨 상관인가. 반면 다윈은 우리에게서 영혼을 박탈했다. 당신이 진화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것은 독실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도 뿐 아니라 세속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다. 인간은 비록 분명한 종교적 교의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저마다 일생 동안 변하지 않고 자신이 죽어도 그대로인 영원한 개인적 본질을 가졌다고 믿고 싶어 한다. 168. 19세기 과학자들은 뇌와 마음이 마치 증기기관인 것처럼 기술했다. 왜 하필 증기기관이냐고? 그것이 기차, 배, 공장을 움직이는 당대의 가장 앞선 기술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설명하려고 시도할 때 생명도 틀림없이 유사한 원리에 따라 작동할 거라고 추정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프로이드의 논증을 살펴보자. 육군은 군사적 공격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성욕을 이용한다. 육군은 성욕이 최고조에 이르는 젊은 남성들을 모집하고 병사들이 섹스로 성욕을 해소할 기회를 제한한다. 그러면 병사들의 내부에 압력이 쌓인다. 이때 육군은 이 억눌린 압력의 방향을 바꾸어 군사적 공격성의 형태로 분출하게 한다. 이것은 정확히 전기기관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밀폐된 용기 안에 펄펄 끓는 전기를 가둔다. 전기가 차서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 갑자기 밸브를 열어 정해놓은 방향으로 압력을 빼내고 그 힘을 이용해 기차나 직조기를 움직인다. 육군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인다고 불평하고 발산하지 않으면 폭발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21세기에 인간의 심리를 전기기관에 비유하는 것은 좀 유치하다. 오늘날 우리는 좀 더 정교한 기술인 컴퓨터에 대해 알고 있고, 그래서 인간 심리를 압력을 조절하는 전기기관보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 새로운 유비도 전기기관만큼이나 순진한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컴퓨터는 마음이 없으니 말이다. 172쪽.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 시대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이 1950년대에 발명한 것이다. 튜링은 영국에서 동성애가 불법이던 시절의 동성애자였다. 1952년 그는 동성애 행위를 저지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당했다. 그리고 2년 뒤 자살했다. 튜링 테스트는 1950년대 영국에서 모든 동성애자 남성이 받아야 했던 일상적인 테스트,
당신은 이성애자 남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튜링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임을 깨달았다. 튜링은 미래의 컴퓨터가 1950년대의 동성애자처럼 될 거라고 내다보았다. 컴퓨터가 실제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일 것이다. 이것도 탁견입니다. 결국 유럽 그 유발 하라리도 동성애자여서 그런 데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175. 많은 기업들 역시 동물을 가문적 존재로 인정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동물들이 매우 불쾌한 검사를 받게 되기 일쑤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들은 항우울제를 개발할 때 대개 쥐를 위험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 널리 사용되는 한 실험 방법에 따르면 통계적 신뢰도를 위해 물을 채운 유리 그릇에 쥐 100마리를 각각 넣는다. 쥐들은 유리 그릇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지만 그래봤자 소용없다. 15분이 지나면 대부분 포기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주변 환경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유리 그릇 위에 둥둥 떠 있다. 이번에는 다른 쥐 100마리를 유리 그릇에 집어넣되 그들이 절망에 빠지기 직전인 14분에 유리 그릇에서 건져낸다. 그러고는 물기를 말리고 먹이를 주고 약간의 휴식을 준다. 그런 다음에 다시 유리 그릇에 넣는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대부분의 쥐들이 20분 동안 발버둥 친 뒤에 포기한다. 그들은 왜 6분을 더 버틸까? 지난번에 무사히 빠져나온 기억이 뇌에 어떤 생화학 물질을 분비시켜 쥐들에게 희망을 주고 절망의 시점을 미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생화학적 물질을 분리해 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인간을 위한 항우울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쥐의 뇌에는 동시에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범람할 텐데 그중 항우울 물질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쥐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한다. 단 이 실험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쥐들이어야 한다. 각 집단의 쥐들에게 항우울제로 짐작되는 화학물질들을 하나씩 주입하고 그런 다음에 쥐들을 물속에 넣는다. 화학물질 A를 주입한 쥐들이 우울에 빠지기 전 겨우 15분을 버틴다면 목록에서 A를 지운다. 화학물질 B를 주입한 쥐들이 20분 동안 버둥거린다면 제약회사 CEO와 주주들에게 대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이 모든 것이 쥐를 인간화하는 헛된 시도라며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183. 본질로 들어가면 우리 인간이나 쥐, 개, 돌고래, 침팬지는 그리 다르지 않다. 그들도 우리도 영혼이 없다. 그들도 우리도 의식을 갖고 있고 복잡한 감각과 감정의 세계를 지닌다. 물론 모든 동물이 저마다 독특한 감각과 재능을 갖고 있다. 인간 역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털이 있는 것만 빼면 우리와 같다고 상상하면서 동물을 쓸데없이 인간화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나쁜 과학일 뿐 아니라 동물들을 그들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는 길을 막는다. 1900년대 초 독일에는 클루거 한스, 영리한 한스라는 말이 유명 인사가 되었다. 한스는 독일의 도회지와 시골 마을을 돌며 탁월한 독일어 이해력을 뽐냈고 심지어 대단한 수학 실력까지 보여주었다. 한스, 4 곱하기 3이 뭐지? 라고 물으면 한스는 발굽을 12번 쳤다. 20 빼기 11은? 이라고 적힌 종이를 보여주면 프로이센 사람들만큼이나 정확하게 발굽을 9번 쳤다.
1904년 독일 교육위원회는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한 심리학자가 이끄는 특별과학위원회를 만들었다. 특별과학위원회에 소속된 13명의 위원들, 한스의 능력이 속임수가 틀림없다고 확신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속임수를 밝혀낼 수 없었다. 주인과 떼어놓고 낯선 사람들이 문제를 내도 한스는 대부분 정답을 알아맞혔다. 1917년에 심리학자 오스카 풍스트가 다시 조사에 착수해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다. 알고 보니 한스는 문제 내는 사람의 몸짓과 얼굴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해 정답을 맞히는 것이었다. 4 곱하기 3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한스는 질문자가 정답의 숫자만큼 발굽을 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경험으로 알았다. 한스는 발굽을 치면서 질문자의 얼굴을 면밀히 살폈다. 한스가 정답 숫자에 가까이 갈수록 질문자의 긴장이 높아졌고 한스가 정답의 숫자만큼 발굽을 칠 때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스는 질문자의 몸짓과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시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한스는 발굽치기를 멈추었고 질문자의 긴장이 경의와 탄성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한스는 자신이 정답을 알아맞혔음을 알았다. 영리한 한스 이야기는 동물이 실제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동물을 인간화하는 잘못의 사례로 제시된다. 하지만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정반대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동물을 인간화함으로써 동물의 인지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생물들의 고유한 능력을 무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스가 수학 천재일 리는 없다. 8살짜리 아이도 한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몸짓에서 감정과 의도를 유추하는 능력에서 한스는 정말 천재였다. 중국인이 나에게 중국어로 4 곱하기 3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의 얼굴 표정과 몸짓만 보고 내 발을 정확하게 12번 치지 못할 것이다. 영리한 한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말들이 몸짓으로 소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스의 탁월한 점은 그 방법을 이용해 동료 말들뿐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의도까지 해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돌촉을 붙인 창으로 매머드를 사냥하던 인류가 2년 만에 우주선으로 태양계를 탐사하게 된 것은 더 능란한 손재주나 더 큰 뇌 덕분이 아니었다. 우리가 세계를 정복한 주요 요인은 여럿이 소통하는 능력이었다. 오늘날 인간이 이 행성을 지배한 것은 인간 개인이 침팬지나 늑대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손놀림이 민첩해서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가 여럿이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종이기 때문이다. 지능과 도구 제작 능력도 분명 중요했다. 하지만 여럿이서 유연하게 협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교한 뇌와 능란한 손으로 우라늄 원소가 아니라 아직도 부싯돌을 쪼개고 있을 것이다. 199. 최후 통첩 게임은 고전 경제학 이론에 타격을 가했고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발견에 큰 기여를 했다. 바로 사피엔스들은 냉정한 수학적 논리를 따르기보다는 훈훈한 사회적 논리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런 감정들은 사실 고대 수렵 채집인 무리의 사회 기제를 반영하는 정교한 알고리즘이다. 지금이 3만 년 전이고 내가 당신의 그 닭사냥을 도와주었다고 치자. 그런데 당신이 그 닭을 혼자 거의 다 먹고 내게는 날개 한쪽만 주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 먹느니 날개 한쪽이라도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내 진화적 알고리즘에 따라 아드레날린과 테스토스테론이 분출되고 피가 거꾸로 솟아
발을 구르며 목청껏 소리쳤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당장은 배가 고플 것이다. 심지어 한두 대 얻어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다음번에는 당신이 나에게 사기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공평한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불공평한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인 사람들이 석기시대에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명사회 사람들은 모든 계산과 결정을 머릿속으로 한다. 하지만 문자사회 사람들은 네트워크로 조직되어 있어서 각 개인들은 거대한 알고리즘의 한 단계일 뿐이며 알고리즘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바로 이것이 관료제의 본질이다.